저는 산업연구원의 지민웅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박지인 전문연구원과 함께한 연구입니다. 사실 오늘 발제되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시적이고 테크니컬한 연구입니다. 그 이유는 홍민기 박사님께서 앞서 소득평등, 자산불평등과 관련한 사회복지의 정치적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에게 이제 요청이 오거나 했을 때의 이슈는 기업 간 불평등이었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 간 불평등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앞서 홍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책적으로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를 만큼의 큰 문제이지만, 어느 하나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소기업 내엔 창업 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흔히 말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또 일반 서비스 중소기업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성장했다고 말하는 중견기업도 있고, 그들 각각이 대기업과의 격차, 임금 격차부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격차도 그 중소기업 내의 다면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투자 격차도 있고요. 금융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격차의 성격이 구조적으로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발표하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평등과 관련하면 기본적으로 기업 간 격차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가는 격차까지 포함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 간 소속 근로자의 격차로까지 벌어지는 거, 대중소기업 간 격차라고 하는 거, 혹은 기업 내, 중소기업 내에서도 있는 격차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있다면 그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은 좋아지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해왔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와 관련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자 이 연구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핵심에는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이 거의 포커스가 되고 있고 기반에 있다고 말하는 하도급 거래, 쉽게 말하면 수의탁 거래라고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첫 페이지에 제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 적었습니다. 우린 한국 사회에서 하도급 거래는 신문지상에서 보건대 늘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중소기업들이나 하청기업들은 늘 납품단가 인하에 고통받고 불공정거래 있고, 이런 용기 속에 도대체 하도급 거래가 왜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젊은 청년들은 하도급 중소기업엔 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데 왜 그러지? 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이슈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오고 성장시켜온 이 체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고자 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제조 중소기업의 사실은 거의 주력 품목으로 따지면 대부분은 하도급 거래 혹은 수의탁 거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42%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주력 품목과 관련한 이슈로 설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두 번째, 서로 수의탁 거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B2C가 그 기업의 매출액의 중심인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판매를 해서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에 발전을 해왔고, 하지만 현재 질고군이나 하도급 거래의 이 이슈가 여전히 한국
제조 중소기업에겐 기반적인 어떤 작동 원리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회에 부정적으로 알려지는 하도급 거래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원청과 하청 모두가 인질에 있는 그런 거래 속에 어쩌면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이것으로 제 연구 배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청은 하도급 기업에게 뭔가 생산에 맡긴 이 하도급 기업이 제때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원청 자체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가 혹은 경제 안보 속에서 바로 이런 이슈들을 바로 겪는 걸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도급 체제 자체의 성격인 거죠. 우린 늘 하도급 기업만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왔지만 현실에서 하도급 거래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 기업이 갖는 폐해는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원청 기업에 맞는 그 부품이나 이런 걸 생산하기 때문에 이거 전용 자산에 투자라고 하니까 그 기업이 저한테 주던 물건을 더 이상 저한테 주문을 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투자했던 비용이 바로 다 매몰 비용화 되는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원청 기업의 요구를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에 있습니다. 납품 단가를 계속 인하한다거나 이런 서로 간의 인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서로 간의 인질이 양쪽 인질이 잘 작동을 하면 현실에서는 오히려 협력과 공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인질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같이 관계를 맺었을 때 장기지속 거래 속에 신뢰를 서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기업과 오래 갈 수 있고 그 기업이 그 속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바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난 적이 있는 게 한국 사회의 중견기업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 그 핵심이었던 도요타 자동차의 덴소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이 덴소라는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의 부품 기업이었으나 도요타와 함께 협력과 공유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부품 기업이 됐는데 흥미롭게도 그게 그 인질 효과 때문이었는데요. 한때 일본도 차 산업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독점적이었다가 과점 형태로 8개, 9개 난립을 하면서 결국 자동차 업체도 좋은 부품 업체를 오랫동안 데리고 가는 것이 본인들의 경쟁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로 그런 상호 인질 속에서 부품 업체를 서로 공유하고 부품 업체에게 기술 공유,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하면서 크게 되는, 그러면서 그 업체도 성장하게 되는, 하도급 체제 내에서 그런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존재를 했다. 즉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에 다일 수 있는데 시장 구조 자체가 수요 독점적이 아니었을 때, 앞서 홍민희 박사님도 말씀해주셨죠.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대기업이 수출을 해가지고 판매해오는 기업이고 그들이 사실은 완제품 시장을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요 독점적 시장 구조인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조가 사실 좀 변화하지 않는다면 하도급 체제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연구 배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하도급 거래, 전속 거래 특성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수요 독점적 구조하에서 재벌은 기본적으로 그 대기업의 수요 독점적 구조하에 한국이 성장해 온 건 사실입니다. 하도급 기업들이 한 기업에게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이 밖에 나가서 가격 및 품질 경쟁을 가질 수 있게 낮은 단가의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면 나가서 팔아오고 그것이 낙수 효과로 오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지금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더 이상 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슈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엔 이미 수요 독점화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하도급 체제에 있는 기업들은 삼성이면 삼성,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면 기아자동차라는 그 완제품 업체의 납품선을 타기 위해서 납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납품 경쟁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싼 가격의 부품을 동일 질이라고 하더라도 납품을 하려면 당연히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하도급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기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다음에 없다는 그런 논리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던 것이죠. 이거 갖고 경쟁력이 되겠는가?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얘기들이 더 오던 와중에 최근엔 가치사슬 변화와 함께 경제안보 이슈,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ESG가 모두 가치사슬을 통해서, 이런 대전환 조류들이 가치사슬을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만, 현대자동차만 건강하고 잘 팔아서는 안 되는, 그쪽에 서로 삼성에 납품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시스템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이전엔 이런 하도급 체제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작동 안 하겠구나라는 관점이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이 하도급 체제라고 하는 이 분업 생산 체계가 경쟁력을 갖지 않고서는 국민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목표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연구 속에선 앞서 있었던 이런 제가 연구했던 혁신, 하도급 체제의 혁신의 이슈라든가 R&D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그 기업 간에 소속되어 있는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 연구에서 핵심은 한국 사회의 시민 하도급 체제 내에서 전속거래가 높으면, 전속거래 수준이라 하면 특정 하청기업이 원청기업의 의존도가 되게 높은 겁니다. 제 매출의 의존도 한 기업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 그런 걸 전속거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속거래 수준이 높으면 임금이라는 게 혹시 낮아지거나 높아지나?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하도급 기업의 기술력 수준이 높아지면 기업이 건강해지고, 흔히 말하는 하도급 체제나 한국 사회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많이 얘기되는 기술력 수준이 높아지면 좋다고 알려지는데, 그것들이 그 기업에 있는 임금,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는 것, 하도급 체제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해외 시장이나 해외 납품, 해외 시장에 해외 기업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거야. 네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늘상 말되어 왔던 납품 단가 인하가 되면 그만큼 원청이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하면 그 하도급 기업은 그만큼 이윤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저임금을 주고, 그래서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제때에 납품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취해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납품 단가 인하가 실제로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 그냥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 기업 간 격차가 있지, 기업 간 구조적 격차가 있지 라고 기업 정책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슈로 가는 것이 아닌가 속에,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연구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2020년 초에 이 과거 1차 협력사 혹은 현재 1차 협력사를 경험했던 굉장히 큰 전문 부품 기업 5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다가 고용보험 원자료를 붙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자료를 붙여서 기업 근로자 연계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러한 이런 주요 문제 제기를 실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을 포커스 두게 된 이유는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하도급 체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 발달되어 왔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상적으로 발달되어 왔다는 그런 체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 연구가 갖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굉장히 큰 전문 부품, 1차 협력사, 과거에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버 에스티메이티드 돼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결과보다 낮은 수준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속에서 큰 기업들도 그런 이슈가 있어? 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고용보험 데이터랑 붙이면서 505개를 노사정 포럼에서 실태조사했던 자동차 전문 부품 기업을 실태조사했던 그 결과 가운데 고용보험 데이터 원자료랑 결합이 되었던 기업 수는 482개였기 때문에 이건 482개와 관련한 기업 데이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러한 자동차 전문 부품 기업, 하도급 기업이라고 일명 말하는 이 부품 기업들의 규모가 굉장히 큰 수준이다. 우리 샘플이라는 것이 제가 이 연구 속에서 보고 매출액은 1,000억대가 넘어가고 출액도 굉장히 높고 총 근로자 수도 평균 150명이 넘어가고 그런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표에 있고요. 여기 경쟁 기업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들의 주력 품목을 지금 주거래 기업에게 납품하고 있는데 그 주거래 기업이 동일 품목을 당신 말고 몇 개 기업에게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느냐, 주문받고 있느냐라고 말한 수가 바로 이 경쟁 기업 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 이상이 이 큰 기업인데도 97%에 있습니다. 즉 한 개 이상이라고 말하는 건 저 포함해서 2개 기업 이상인 것이죠. 한국은 이미 원청 기업이 수요 독점적 구조화에서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완제품 기업으로 가게 되는 그 속에서 이런 복사발주라고 하는 서로 납품 단가를 비교하거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복사발주 전략 속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 나를 포함해서 4개 이상의 기업이 비슷한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하는 비중도 84%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사발주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로자 그 482개 기업의 9만 명에 달하는 그 소속 근로자와 관련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 조건입니다. 월임금, 시간당 임금, 저희의 주요 종속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 수준은 여하튼 상대적으로 일반 제조업 지금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규모가 큰, 이 샘플이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좀 좋은 그러한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부터는 이 연구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협상력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하도급 기업이 원청 기업과 납품 단가든 거래 조건이든 이런 것들 협상할 때 협상력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먼저 전속 거래 수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부품 기업 482기세. 보시다시피 특정 주거래 기업 하나에게 내 주력 품목을 판매하는 그 매출이 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의존도가 평균이 42%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속거래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러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35%, 그다음에 33% 이상을 합치면 60% 이상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자동차 전문 부품 기업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속거래 수준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 기업에게 내 주력품의 매출을 의존한다는 건 그쪽이 요구하는 것을 함부로 거절하거나 그러긴 굉장히 어려운
협상력 비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의 기술력 수준이라는 것이 기술 주도성을 갖고 살펴봤는데 큰 굉장히 상당한 수준의 그런 부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주도한다거나 내가 원청 기업이라기보다는 내가 기술을 주도한다거나 혹은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유형은 21%에 사실은 머무르고 있는, 대부분은 원청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 스펙에 맞춰서 따라주는 그런 것을 라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속거래가 되게 높은, 그러한 전속거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이러한 주도형 및 공동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양면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청기업 입장에서도 기술을 주도하거나 공동형으로 할 만큼 괜찮은 기술력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내가 전속거래를 더 많이 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협상력 요인 중에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해외 소재 해외 판로 보유 여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우리 샘플에 한 개 기업들, 총 이 부품 기업들 11개 업체에게 주력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한 개 기업은 해외 소재, 해외에 있는 해외 기업에게 납품한다고 응답을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외 소재, 해외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 수는 전체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실상은 주거래 기업, 그러니까 주력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주거래 기업엔 해외 소재 해외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해외 소재 해외 기업에게 납품은 하지만 주력품목을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주거래 기업은, 모든 주거래 기업은 전부 국내 기업이다. 그리고 그 매출 의존도는 40%에 육박한다라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결과 해외 소재 해외 기업의 납품 여부가 크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정 요인이라기보다 협상력 결정 요인이라기보다 협상의 결과인 납품 단가인데요. 생각보다 납품 단가 지난 3년간 하락했다고 말한 비중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착시가 있을 수 있는 건 제조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41%에 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서는 납품 단가 하락 많이 요구한다는데 이거 결국 실제로 안 그러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제조원가가 상승한 곳이 41%인 상황 속에 납품 단가가 하락한 게 16%라면 실제로 납품 단가 변동 없음까지 포함하면 이들은 모두 제조원가가 오른 거에 비해선 납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납품 단가이나 요구에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이 큰 기업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전속거래, 기술력 수준, 그다음에 해외 납품 여부, 납품 단가 인하가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결과를 회계 분석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임금 수준에 미친 영향이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임금 증가율에 미친 영향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전속거래 수준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전속거래가 증가를 하면 임금이 도리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전속거래가 오르면, 전속거래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협상력이 낮아져서
한 기업에게 매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납품 단가도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엔 납품 단가 인하 여부가 통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납품 단가 인하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선 전속거래 수준이 높아진다는 말은 기업 입장에서도 그들이 나에게 매출을 의존할 만큼, 그렇게 의존을 많이 할 만큼 이쪽도 그쪽을 신뢰하는, 그만큼 그 기업이 쓸모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속거래 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수준 자체의 차이가 있다. 지금 이 얘기는 기술이 공동형이나 주도인 그런 기업이 기술 순응형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한 4% 정도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전통적인 수준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계산해 보시면 이 P밸류가 0.10, 딱 1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 하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매그니튜드도 굉장히 크고, 이 기업 수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에 있다고 보면, 이 숫자가 커지면 클수록, 샘플 수가 커지면 클수록 이것은 이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이해가 돼서, 저는 기술 주도성이라는 게 기술이 확실히 높은 곳에 임금 수준이 높구나, 이 이유는 그것에 대한 성과로서 임금을 더 주거나 혹은 이 기술력 수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근로자를 확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 세조의 해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임금 격차의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 자체에선 납품 단가 인하 여부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결과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전속거래 수준이 오히려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전속거래 수준이 요 결과는 전속거래 수준이 똑같이 오를 때 납품 단가가 하락한 기업은 납품 단가가 유지되거나 상승한 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낮아지고 있으면 0.3% 낮아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전속거래에서도 나타난다. 즉 무슨 말이냐? 전속거래 수준이 똑같이 오를 때 납품 단가가 하락한 기업은 결국은 전속거래가 내가 매출을 의존하고 있어서 그쪽에 납품 단가 하락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 더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메우는 그런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임금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전속거래는 양쪽의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결과에서 납품 단가가 영향을 임금과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보시다시피 다른 변수들은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금 증가율에는 그 무엇보다도 납품 단가 하락 여부가 가장 임금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즉 다음 연도 임금 증가율의 지체 현상엔 납품 단가 인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인데요. 결국 기술력 수준이라는 것이 임금 수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요 독점적인 체계, 전속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는 체계, 이에 따라서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일상화해 있는 이러한 시장 체계 속에 아시다시피 기술력 수준이라는 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쉽지 않은 얘기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전속거래 수준은 양쪽이 모두 작동을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결국 납품 단가 인하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 속엔, 전속거래가 높은 상황 속엔 원청 기업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원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납품 단가 인하 폭을 임금을 낮추는 임금 지체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들 때문에 결국엔 임금 부족한 임금 문제는 기술력 수준의 이슈, 전속거래의 이슈,
해외 납품의 이슈, 이런 이슈들 모두가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특히 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결국 정부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수요 독점적 시장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이슈는 계속 갈 것이고, 기술력 수준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이슈는 계속 갈 것이고, 불공정 거래가 수요 독점적 구조하에서 계속 가면 이 이슈는 계속 갈 것이다. 또 하나, 그럼 이 하도급 체제,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해왔던, 성장시켜왔던 이 하도급 체제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경제안보 이슈, 소부장 이슈, 뭐 이런 이슈 속에 하도급 체제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사회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슈나 모든 이슈에서 이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국가적 전략과 함께 일관적이고 분명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 속에 노사정과 함께 이걸 같이 풀어가는 해법이 아니면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